여기는 이야기꽃 피우는 시간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맞아 유산하고 남편 김민주는 그 광경을 보고도 사흘 뒤 병원에 가서 비웃으려 들었죠. 병원에 들어선 그들은 모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엄마, 그만 때리세요. 제가 임신한 건 당신 손주잖아요. 저는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죠. 제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 박미선은 손에 여전히 먼지떨이를 쥐고 있었고 얼굴에는 짜증과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발을 들어 제 다리를 또 한 번 걷어차며 악랄하게 말했습니다. 손주, 난 내가 쓸모없는 폐물이라고 본다. 임신했다고 감히 내 말에 대들어. 물 한 잔 떠오라는 것도 꾸물꾸물 날 일부러 화나게 하려는 게 분명해. 제 뱃속 아기는 겨우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병원 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은 제 몸이 약하니 충분히 쉬고 자극을 받지 말라고 특별히 당부했었죠. 오늘 아침 제가 늦잠을 자자 박미선은 저에게 따뜻한 물을 떠오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2걸음 늦게 움직이자마자 그녀는 제가 시집 온 뒤로 점점 게을러지고 불효한다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이 좋지 않아 좀 더 쉬고 싶다고 한마디 변명했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그녀는 옆에 있던 먼지떨이를 집어들고 사정없이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고 뒤로 피했지만 그녀는 끈질기게 저를 몰아붙였고 결국 거칠게 손을 뻗어 저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제가 넘어질 때 허리가 먼저 거실 탁자 다리에 부딪혔고 이어서 배가 바닥에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뱃속의 극심한 통증이 순식간에 온몸을 덮쳤습니다. 저는 기를 쓰고 일어나려 했지만 움직이는 순간 아래에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옅은색 바지가 이미 넓게 젖어 있었습니다. 피가 나요. 저는 너무 놀라서 혼비백산했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죠. 빨리 구급차 불러주세요. 아기, 제 아기. 박미선은 피를 보자 눈에 한 줄기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바로 냉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피 좀 흘리는 게 뭐가 무섭다고? 넌 그냥 쇼하는 거야. 아기를 핑계로 날 협박하려는 거지. 저는 그녀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희망을 남편 김민준에게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거실 문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민준. 빨리 와서 우리 아기를 구해줘. 김민준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그곳에 있었죠. 제가 넘어질 때 그는 분명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그저 멍하니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외침을 듣고서야 그는 드디어 반응했지만 저를 부축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제 마음은 순식간에 바닥까지 가라앉았습니다. 뱃속의 극심한 통증보다 더 괴로웠죠. 그건 그의 아기였습니다. 그의 친자식이요. 어떻게 그의 엄마가 저를 때리는 것을, 아기가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 있단 말입니까? 김민준, 똑똑히 봐요.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아기가 죽을지도 몰라요. 빨리 저를 구해줘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절규했고 목소리는 쉬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어깨는 마치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듯 굳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박미선은 김민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허리에 손을 얹고 서서 제가 바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비웃으며 바라봤습니다. 뱃속의 극심한 통증은 점점 더 자주 찾아왔고 출혈량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저는 의식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평생 의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남자는 지금은 차가운 칼처럼 제 심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당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이 말을 끝내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가 기절하기 직전 박미선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가지가지한다. 기절까지 했어. 김민준. 저거 방으로 끌고 가. 여기서 눈에 거슬리게 하지 말고. 제가 얼마나 기절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침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의 핏자국은 깨끗이 닦여 있었고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극심한 통증은 이미 텅 빈 듯한 쑤시고 저릿한 느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만져봤지만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아주 미미한 태동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 아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눈물이 순식간에 솟구쳤습니다. 저는 얼굴을 파묻고 억눌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민준이 들어왔는데 손에는 시커먼 한약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릇을 침대 옆 탁자에 놓으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려오라고 하셨어. 마셔.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은 죽은 재와 같았습니다. 저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기가 사라졌어요. 당신은 조금도 슬프지 않아요? 김민주는 눈살을 찌푸리며 제 시선을 피하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너도 너무 슬퍼하지 마. 나중에 또 가질 수 있잖아. 나중에 또 가질 수 있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웃었죠. 김민준, 당신은 당신 엄마가 저를 때리는 걸, 제가 피 흘리는 걸 두 눈으로 보면서도 못 본 척 했잖아요. 그건 당신 악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는 제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한마디를 쥐어짜냈습니다. 우리 엄마 연세가 많으시잖아. 내가 좀 참으면 안 돼? 그리고 네가 엄마한테 대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결국 그의 눈에는 잘못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제가 대들지 말았어야 했고 그의 엄마를 화나게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 아기는, 제가 겪은 고통은 언급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더 이상 그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죽었고 더 많은 말은 모두 쓸데없었습니다. 저는 김민준과 저 사이, 그리고 이 집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민준은 제가 더 이상 말이 없자 자신의 말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지 그릇을 내려놓고 침실을 나갔습니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조차 없이요. 침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아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것은 저 자신에 대한 비참함, 그리고 이렇게 냉혈하고 무정한 남자에게 시집온 저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목이 쉬고 눈이 퉁퉁 부어서야 겨우 울음을 멈췄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침실에는 불이 켜지지 않아 온통 캄캄했습니다. 마치 지금 제 마음처럼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에서 박미선과 김민준이 이야기하는 소리, 그리고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기를 잃고 몸이 허약해진 제가 이 집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저는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래는 여전히 은은하게 아팠고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있다가는 이 모자에게 미쳐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집은 이미 제 집이 아니라 저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침대 옆 스탠드 불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방 한 구석을 비췄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고 천천히 옷장 앞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벌 안 되는 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잡동사니를 담던 작은 백팩을 찾아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값나가는 물건은 별로 없었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엄마가 주신 돈 대부분은 박미선이 제가 보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져갔고 그 후로 한 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신분증, 은행 카드 같은 중요한 서류들만 챙겼습니다. 다른 물건들은 하나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역겨웠으니까요. 짐을 다 싸자 백팩은 홀가분했습니다. 마치 지금 제 마음처럼 텅 비었지만 한 줄기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대 옆 탁자로 걸어가 여전히 따뜻한 김이 오르는 한약을 흘끗 봤습니다. 위가 울렁거렸습니다. 박미선이 다려준 것을 제가 어떻게 감히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또 어떤 이상한 것을 넣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무심코 그릇을 옆으로 밀쳤고 그릇이 탁자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쾅! 침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미선이 문 앞에 서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백팩을 메고 있는 것을 보고 밀쳐진 그릇을 보더니 곧바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망할 계집애가 감히 약을 버려? 내가 좋다고 몸보신하라고 다려줬는데 이렇게 고마운 줄 모르고. 그리고 그 가방은 뭐야? 도망치려는 거야? 저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이전의 나약함과 간청은 없었고 오직 차가운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 마실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요. 나갈 거예요.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을 줄 알아? 박미선은 빠르게 제 앞으로 걸어와 제 백팩을 잡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어림없어. 우리 김씨 집안의 아기를 없애고 엉덩이 털고 나가려고? 세상에 그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 그녀의 손이 제 백팩에 닿으려 하자마자 저는 재빨리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녀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죽고 나니 두려움마저도 무감각해졌습니다. 아기는 당신이 밀쳐서 없어진 거예요. 저랑 상관없어요. 이 집에서 단 하루도 더 있고 싶지 않아요. 막지 마세요. 나랑 상관없다고. 박미선은 세상에 더할 나위 없는 우스운 이야기를 들은 듯 허리에 손을 얹고 웃었습니다.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웃음소리였습니다. 네가 쓸모없어서 아기 하나 제대로 못 품었으니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넌 재수 없는 년이야. 남편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을 팔자라고. 네가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위자료로 5천만 원은 남겨야 해. 아니면 내 친정에 가서 난리칠 거야. 네 아빠도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할 거라고. 저는 그녀의 뻔뻔함에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를 때려서 유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저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김민준도 걸어왔습니다. 그는 눈앞의 상황을 보고도 이유를 묻지 않고 곧바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 엄마가 남으라고 하면 남아야지. 이 밤중에 어디로 가려고? 김민준, 똑똑히 봐요. 저를 막는 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5천만 원을 요구하잖아요. 저는 김민준을 노려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집은 반드시 나갈 거예요. 아무도 막지 못해요. 5천만 원 요구하는 게 뭐 어때서? 그건 네가 당연히 내야 할 돈이야. 박미선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김민준, 저 망할 계집애랑 말싸움하지 마. 가방 뺏어서 방에 가둬버려. 그럼 어떻게 도망치나 보자고. 김민준은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짜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고 정말로 제 백팩을 빼앗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 창가에 섰습니다.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다가오지 마요. 당신들이 또 저를 막으면 여기서 뛰어내릴 거예요. 어차피 이제 아기도 없고 마음도 죽었어요. 살아도 아무 의미 없어요. 차라리 깨끗하게 죽는 게 나아요. 제가 사는 곳은 2층이었습니다.
뛰어내려도 죽지는 않겠지만 분명 다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뛰어내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을 위협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박미선과 김민준이 모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 집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과연 박미선은 제 단호한 모습에 눈빛에 한 줄기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김민준의 팔을 잡아 끌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됐어, 됐어. 그냥 가게 해. 재수 없는 년, 집에 더 받자. 화만 돋우지. 쟤 가면 친정에 가서 난리칠 거야. 어떻게 수습하나 보자고. 김민준도 안도하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역시 정말로 사람이 죽는 상황까지 가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저를 차갑게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저는 그를 무시하고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습니다. 박미선 옆을 지나갈 때 그녀는 저를 매섭게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계속 욕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없이 해방감을 느꼈을 뿐입니다. 침실을 나와 거실을 지나면서 저는 식탁 위의 푸짐한 음식도 그 냉혈한 모자도 흘끗 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얼굴에 와닿는 바람에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정신이 한결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 현관문을 닫고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집을 완전히 뒤로 했습니다. 캄캄한 복도에 서서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참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지옥에서 드디어 도망쳤다는 사실만을 알았습니다. 저는 홀가분한 백팩을 메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복도에는 불이 없어 창밖의 희미한 달빛의 의지의 발 아래 길을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 경비실 불이 켜져 있었고 경비 아저씨는 안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밤바람이 몹시 차가워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옷깃을 여미고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도로에는 차량이 거의 없었고 가끔 한 대씩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이 제 외로운 그림자를 비췄다가 이내 다시 어둠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릴 때까지 한참을 걷다가 멈춰섰습니다. 나무에 기대어 멀리 보이는 수많은 집들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는 막막함과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이 도시가 이렇게 넓은데 제가 쉴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께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걱정하실까봐 망설였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김민준과 결혼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을 차마 말씀드릴 면목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주소록을 뒤적이며 익숙한 이름들을 보았지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최지훈. 그는 제 소꿉친구였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정말 친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부모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서 점차 연락이 끊겼지만 서로의 연락처를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몇 번 울린 뒤에야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를 듣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이 순식간에 쏟아졌습니다.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나 이수진이야. 수화기 너머는 2초간 침묵했고 이어서 최지훈의 다급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정말 너야.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그의 질문에 저는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서러움과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울면서 더듬더듬 그동안의 일을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아침에 박미선에게 맞고 밀쳐져 유산한 것부터 김민준의 냉담한 방관,
그리고 한밤중에 그 집을 도망쳐 나와 지금은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한참 동안 말할 줄 알았는데 최지우는 내내 조용히 듣고만 있었고 저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수화기 너머로 그의 억눌린 분노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하잖아. 그 모자 사람이 아니야? 수진아, 너 지금 어디야? 주소 말해줘. 당장 갈게. 그의 말에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은 뒤 처음으로 누군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주위를 둘러보며 근처의 상징적인 버스 정류장 이름을 말했습니다. 최지호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거기서 기다려. 돌아다니지 말고 20분 안에 도착할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큰 나무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쪼그려 앉아 최지훈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약 20분쯤 지났을 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자 익숙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최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보다 더 성장해서 세련되고 멋있어졌지만 눈빛 속의 진실함과 따뜻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지훈은 제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차문을 열고 내려와 빠르게 제 앞으로 걸어와 쪼그려 앉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왜 이렇게 됐어? 얼굴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몸도 이렇게 차갑고.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제 손을 잡은 그의 손길에 저는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최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단 내 차에 타. 밖이 너무 추워. 병이라도 나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차에 탔습니다. 차 안은 난방이 잘 되어 있어 덜덜 떨던 제 몸이 천천히 따뜻해졌습니다. 최지훈은 저에게 따뜻한 생수 한 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단 물 좀 마셔. 몸 좀 녹이고. 방금 유산해서 몸이 많이 약할 거야. 추위에 떨면 안 돼. 저는 생수를 받아 작은 모금씩 마셨습니다.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최지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뭘 그렇게 객기 부려. 우리가 소꿉친구잖아. 걱정 마. 네가 날 찾아왔으니 다시는 상처받게 하지 않을 거야.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내 상황으로는 혼자 지낼 수 없을 거야. 내가 밖에 비어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 일단 거기로 가서 몸 잘 돌봐.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너무 패 끼치는 거야. 나 혼자 작은 모텔이라도 찾아서 지낼 수 있어. 나한테 너무 격식 차리지 마. 최지훈은 제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모텔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몸을 돌봐? 게다가 혼자 지내는 것도 불안하고. 이렇게 하자. 일단 내 집에 있어. 몸 좀 좋아지면 다른 거 생각하자. 그가 단호하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최지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뭘 그렇게 고마워해. 참 내가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을 알아. 내일 내가 너 데리고 가서 진찰받게 할게. 몸보신하는 약도 처방받고 전반적인 검사도 해서 후유증 없는지 확인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소꿉친구가 저에게 손을 내밀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박미성과 김민준의 냉혈함에 비해 최지훈의 이 따뜻함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제 암울했던 세상을 비춰주었습니다. 최지훈은 차를 몰아 저를 그의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아파트는 크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아늑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깨끗한 잠옷 한 벌을 찾아주고
손님방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푹 쉬어. 무슨 일 있으면 내일 말해. 나는 옆방에 있을 테니.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 저는 잠옷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지훈아. 최지훈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빨리 가서 쉬어. 분명히 많이 지쳤을 거야. 저는 손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침대를 보자. 마음속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씻고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꿈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드디어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잃어버린 아기가 생각나기도 하고 박미선의 악행과 김민준의 냉담함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마음속은 여전히 은은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최지훈의 도움을 생각하니 계속 고통 속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몸을 잘 돌보고 저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노크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눈을 뜨자 창밖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최지훈이 아침 식사를 들고 문 앞에 서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났어. 빨리 씻고 와서 아침 먹자. 아침 먹고 병원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빠르게 씻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죽과 찐빵 그리고 반찬들이 놓여 있었는데 모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최지훈과 함께 놀 때 그가 제가 이런 음식들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니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아침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최지훈은 제 맞은편에 앉아 말했습니다. 수진아, 어젯밤에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박미선이 널 때려서 유산시키고 김민주는 냉담하게 방관했잖아.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그들은 너를 해친 거라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침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제 상황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도 없고 그들은 분명히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최지훈은 말했습니다. 증거는 천천히 찾으면 돼.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우선은 내 몸을 잘 돌봐야 해. 그게 가장 중요해. 내 몸이 좀 좋아지면 그때 증거를 모을 방법을 생각해서 그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자. 저는 최지훈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마음속에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응, 지훈아, 내 말 들을게.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최지훈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가 아는 의사 선생님은 이은주라는 친절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이은주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전반적인 검사를 하고 제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은주 의사 선생님도 매우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시네요. 지금 몸이 많이 허약하니 잘 돌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임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이은주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몸을 돌보는 약을 처방해주고 최근에는 충분히 쉬고 무리하지 말며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음식도 담백하고 영양가 있게 섭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지훈은 이은주 의사 선생님의 말을 하나하나 모두 기록했습니다. 이은주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최지훈은 저를 마트로 데려가 많은 영양제와 식재료를 샀습니다. 제 몸을 잘 보신해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오자 최지훈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저를 위해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쁘게 움직이는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꺼내보니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역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미선이었습니다. 박미선은 전화에서 악랄하게 말했습니다. 이 망할 계집애.
어디로 도망쳤어?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내 친정에 가서 난리 칠 거야. 네, 아빠도 엄마도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할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온몸이 떨렸고 마음속 분노가 순식간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박미선,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난리 치고 싶으면 치세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다고. 박미선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이수진, 내가 도망쳤다고 해서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 김씨 집안의 아기를 없애고 감히 도망쳐. 내가 반드시 널 파멸시킬 거야. 말을 마친 박미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는데 손바닥에 땀이 가득했습니다. 최지우는 우리의 통화를 듣고 주방에서 나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저 박미선 정말 주제를 모르네. 감히 너를 협박하다니. 저는 서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가면 더 비참해질 뿐이에요. 최지훈은 제 옆으로 와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으니 그가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그가 정말 내 친정에 가서 난리치면 우리 경찰에 신고하면 돼. 게다가 우리도 계속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지금부터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증거를 모아서 그들이 우리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박미선과 김민준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요. 최지우는 제 감정이 좀 안정된 것을 보고서야 몸을 돌려 주방으로 돌아가 계속 요리를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의 악랄한 목소리가 여전히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제 친정에 가서 난리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결국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해서 미리 상황을 설명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박미선이 먼저 악인 선고장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전화가 연결되자 친정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이렇게 오랫동안 집에 전화 안 하더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코끝이 찡해지며 또다시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겨우 눈물을 참고 엄마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박미선이 집에 가서 난리 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요. 엄마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격분하여 목소리까지 떨렸습니다. 그 박미선, 정말 인간 같지도 않네. 그리고 김민준,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수진아, 걱정 마. 그 사람이 정말 집에 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지금 어디야? 몸은 괜찮아?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저는 지금 친구 집에 있어요. 그 친구가 저를 정말 잘 돌봐주고 병원에도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도 잘 돌보면 괜찮다고 하셨어요. 엄마랑 아빠도 박미선이랑 너무 강하게 부딪히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정말 오면 일단 진정시키고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친구랑 같이 갈게요. 엄마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다 내가 너를 막지 못해서 그래. 그런 사람한테 시집 보내서. 수진아, 내가 고생이 많구나. 밖에서 몸 잘 챙기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집에 말해. 전화를 끊자 제 마음은 조금 안심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해와 지지, 그리고 최지훈의 도움으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점심때 최지훈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푸짐한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모두 몸보신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저에게 반찬을 덜어주며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그에게 친정 엄마에게 전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지우는 말했습니다. 잘했어. 미리 아주머니께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게 박미선이 틈을 타서 나쁜 소리 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정말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너랑 같이 갈게.
이후 이틀 동안 저는 최지훈의 아파트에서 몸을 편안하게 돌봤습니다. 최지훈은 매일 다양한 영양식을 만들어 주었고 저와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제 몸은 천천히 회복되었고 얼굴색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박미선이 곧바로 제 친정에 가서 난리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그녀는 제 친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척 단톡방에서 제 평판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친정 엄마가 갑자기 스크린샷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씨 집안과 이씨 집안의 공동 친척 단톡방이었습니다. 제가 열어보니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미선은 단톡방에 긴 글을 올리고 제가 전에 아팠을 때 찍은 사진 몇 장도 첨부했습니다. 글 속에서 자신은 억울한 좋은 시어머니로 저는 불효하고 철없는 아기도 못 품고 도망친 나쁜 며느리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친척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여기에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민준이 이수진이라는 며느리를 들인 것은 정말 팔자에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제가 매일 맛있는 음식 해주고 잘 보살펴줬습니다. 힘들까봐, 배고플까봐 걱정했는데 쟤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매일 저한테 대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물 한 잔 떠오라고 했다고 저랑 크게 다투다가 자기가 부주의하게 넘어지는 바람에 아기를 잃었습니다. 아기를 잃고도 슬퍼하기는커녕 저를 탓하고 한밤중에 도망쳤습니다. 저와 김민주는 며칠 동안 찾아 헤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으면 언제까지 숨어 있을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모질 수 있을까요? 우리 김씨 집안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재수 없는 년을 며느리로 맞았을까요? 그 아래에는 김민준의 답글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친척 여러분, 엄마 말씀 다 사실입니다. 이수진이 정말 너무 철이 없습니다. 엄마는 연세도 많으신데 엄마를 조금도 배려할 줄 모릅니다. 지금 제가 도망쳐서 저도 정말 난감합니다. 그 모자가 한 통속이 되어 흑백을 전도하는 것을 보니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잘못을 저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그렇게나 억울한 척하다니 단톡방의 친척들은 진실을 알지 못하고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수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속 썩이다니 너무 철이 없어 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아기를 못 품었으면 못 품은 거지. 어떻게 시어머니를 탓할 수 있어? 정말 천벌을 받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김민준도 불쌍하다. 저런 며느리를 얻다니 라고 말했습니다. 친정 엄마는 단톡방에서 저를 변호하며 박미선이 거짓말을 한다고 했지만 혼자서는 그렇게 많은 진실을 모르는 친척들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미선에게 역으로 공격당하며 엄마가 딸 교육을 잘못시켰다는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최지훈은 제가 감정이 격해진 것을 보고 급히 방으로 들어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그에게 건네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훈아, 봐봐. 박미선이랑 김민준이 친척 단톡방에서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너무 심해요. 최지훈은 스크린샷을 다 보고 나서 화가 나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저 모자 정말 파렴치하네. 감히 흑백을 전도하다니. 수진아, 화내지 마. 우리가 지금 당장 증거를 모아서 진실을 단톡방에 올리자. 모든 친척들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할 거야.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에는 그저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저를 모함하고 평판을 깎아내리다니. 저는 반드시 그들이 더 비참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최지훈은 말했습니다. 일단 서두르지 마. 우리가 차근차근 하자. 우선 병원 검사 결과와 이은주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 이 모든 것이 네가 맞아 유산했다는 증거가 될 거야. 다음으로
우리가 전에 살았던 아파트 단지의 이웃들에게 연락해서 박미선이 너를 때리고 욕하는 장면을 본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들에게 증언해달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박미선이 너에게 다려준 그 한약들 기억나. 남은 약이 있다면 우리가 가져가서 성분 분석을 해보자. 혹시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저는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에 좋은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전에 박미선이 저를 욕할 때 몇 마디 말려주기도 하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저를 위해 증언해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박미선이 다려준 약은 전에 마시고 남은 게 제 방에 조금 남아 있었는데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지훈은 말했습니다. 있든 없든 우리가 시도해 봐야 해. 아주머니께는 내가 너랑 같이 찾아가서 말씀드리자. 그분이 진실을 알면 분명 너를 도와줄 거야. 그 약들은 우리가 내일 네가 전에 살던 곳으로 가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최지훈가 옆에서 저를 도와주고 방법을 찾아주니 마음이 훨씬 든든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비록 힘들겠지만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잃어버린 아기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박미선과 김민준이 친척 단톡방에서 저를 모함했던 말들과 친척들이 저를 비난했던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 동시에 반격하겠다는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수진, 더 이상 나약해지지 마. 강해져야 해. 너를 해친 그 사람들을 모두 쓰러뜨려야 해. 너는 최지훈도 있잖아. 혼자가 아니야. 생각하다가 저는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잃어버린 아기가 저에게 손짓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강해져야 해. 저를 위해 복수해줘. 저는 손을 뻗어 아기를 안으려 했지만 아기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깨어났고 베개는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더 강해져서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아기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날이 밝자 최지훈은 일찍 일어나 저에게 아침 식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어제 상의했던 대로 먼저 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로 가서 전에 박미선을 말렸던 그 아주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와 최지훈은 아파트 단지 아래층으로 내려가다가 마침 그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김영숙 아주머니셨고 평소에 매우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전에 박미선이 아래층에서 저를 욕할 때도 그녀는 참지 못하고 나서서 몇 마디 말려주기도 했었습니다. 김영숙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곧바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네가 어떻게 여기로 왔니? 얼굴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혹시 속상한 일이라도 있었니? 김영숙 아주머니의 걱정에 제 마음은 따뜻해졌고 눈시울이 또다시 붉어졌습니다. 최지훈은 옆에서 저를 대신해 설명했습니다. 김영숙 아주머니, 저희가 아주머니께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수진이가 얼마 전에 시어머니 박미선에게 맞고 욕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밀쳐져서 유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박미선은 지금 적반하장으로 친척 단톡방에서 수진이를 모함하고 불효하고 아기도 못 품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주머니께 전에 박미선이 수진이를 때리고 욕하는 장면을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진이를 위해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김영숙 아주머니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화가 나서 허벅지를 쳤습니다. 그 박미선, 너무 심하네. 내가 평소에 제가 이수진한테 잘 안 해주고 아래층에서 자주 욕하는 거 봤어. 그날 제가 거실에서 이수진 때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아래층에서도 다 들렸어. 내가 일부러 올라가서 말렸잖아. 손대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이수진을 때려서 유산시킬 줄은 몰랐네. 김영숙 아주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수진아, 걱정 마. 아주머니가 분명히 너를 위해 증언해 줄 거야. 박미선 같은 악독한 시어머니랑 김민중 같은 양심 없는 놈은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해. 김영숙 아주머니의 약속을 받자 제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최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김영숙 아주머니의 증언을 녹음했고 김영숙 아주머니에게 서면 증명서도 작성하게 한 뒤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게 했습니다. 김영숙 아주머니 댁을 나온 후 우리는 제가 전에 살던 그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곳은 한때 제가 행복한 안식처라고 믿었던 곳이었지만 결국 저를 해치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최지훈은 문을 노크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더 기다렸지만 여전히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최지훈은 말했습니다. 아마 집에 없는 것 같아. 일단 아래층에서 좀 기다리자. 우리는 아래층에서 1시간쯤 기다리자. 박미선과 김민준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가방들을 들고 있었고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제 일 때문에 조금도 영향을 받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박미선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악랄하게 말했습니다. 이 망할 계집애, 감히 또 돌아와? 돌아와서 뭐 하려고? 우리 집 물건 훔치려고. 김민준도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수진, 빨리 가. 여기서 망신당하지 말고. 최지훈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수진의 짐을 가지러 온 겁니다. 당신들이 왜 못 들어오게 합니까? 이 집은 당신들 둘의 공동 재산이고 이수진도 들어올 권리가 있습니다. 박미선은 허리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무슨 공동 재산? 이 집은 우리 김씨 집안이 산 거야. 쟤랑 상관없어. 제가 물건을 가져가려고. 어림없어. 최지훈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공동 재산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들이 계속 못 들어오게 한다면 우리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경찰이 와서 판단하게 하죠. 그때 우리가 당신이 이수진을 때리고 욕하고 유산시킨 일까지 경찰에 자세히 말할 테니 경찰이 어떻게 처리하나 봅시다. 박미선은 경찰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눈빛에 한 줄기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김민준의 팔을 잡아 끌며 나직이 몇 마디 말했습니다. 김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의 모든 것은 여전히 예전과 같았습니다. 다만 거실 탁자 위에는 많은 과자와 과일이 놓여 있었는데 그들이 이 기간 동안 매우 여유롭게 지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쓸데없이 말다툼할 시간이 없었기에 곧바로 예전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마시고 남은 약은 침대 옆 탁자 서랍에 두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과연 갈색 도자기 그릇이 보였고 그 안에는 시커먼 약찌꺼기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릇을 조심스럽게 미리 준비해둔 봉투에 넣었습니다. 박미선은 제가 그 그릇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얼굴색이 변하며 급히 말했습니다. 그걸 왜 가져가? 그건 내 거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저에게 다려준 약이에요. 당연히 제가 가져가야죠. 박미선이 달려들어 빼앗으려 하자 최지훈은 곧바로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뭘 하려는 겁니까? 이 약은 당신이 이수진에게 다려준 건데 이수진이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혹시 이 약 안에 뭔가 숨겨진 것이라도 있습니까? 박미선은 질문에 할 말을 잃고 그저 저를 매섭게 노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방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몸을 돌려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문에 다다랐을 때 저는 걸음을 멈추고 박미선과 김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친척 단톡방에서 저를 모함한 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이 저에게 빚진 것, 제 아기에게 빚진 것, 내가 반드시 당신들에게 2배로 갚아줄 거예요. 말을 마친 저는 최지훈과 함께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 순간 마음속에 돌덩이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온 후 최지훈은 저를 전문 성분 분석 기관으로 데려가 약 찌꺼기를 직원에게 맡겼습니다. 직원은 결과가 나오려면 약 이틀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저는 최지훈의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성분 분석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 이틀 동안 박미선은 저에게 몇 번 더 전화했고 욕설이 가득한 문자 메시지도 많이 보냈습니다.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지금의 모든 인내가 나중에 더 효과적인 반격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틀 뒤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지훈은 저와 함께 성분 분석 기관으로 가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받아든 순간 우리는 모두 경악했습니다. 성분 분석 보고서에는 약 찌꺼기 안에 임산부에게 해로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장기 복용하면 태아 발달 부진을 초래하거나 심지어 유산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분 분석 보고서를 쥐고 있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제 아기는 단순히 밀쳐져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미선이 오랫동안 저에게 먹인 그 약들이 저의 유산을 초래한 진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잔인하게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뱃속 아기에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다니 최지훈도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 박미선 정말 뱀 같은 마음을 가졌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수진아, 걱정 마. 우리가 반드시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빛은 한없이 단호해졌습니다. 전에는 그저 그들이 사과하고 제 손실을 배상해 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최지훈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증거가 충분해. 병원 진단서, 김영숙 아주머니의 증언, 성분 분석 보고서. 이 모든 것이 확실한 증거야.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증거들을 정리해서 적절한 시기에 진실을 공개해서 모든 친척들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사흘 뒤에 있을 가족 모임이 가장 좋은 시기일 것 같아요. 그때 모든 친척들이 모일 테니 우리가 진실을 말해서 그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파멸시키는 거예요. 사실 전에 박미선이 친척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릴 때 사흘 뒤에 가족 모임을 열어 모두 저를 설득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저를 모욕하려던 것이었죠. 이제 제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일 것입니다. 최지훈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이 사흘 동안 우리가 잘 준비해서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없도록 하자. 이후 사흘 동안 저와 최지훈은 계속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김영숙 아주머니의 증언, 성분 분석 보고서를 모두 깔끔한 문서로 정리했고 USB에 이 증거들을 모두 저장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천천히 제 마음가짐을 조절하여 사흘 뒤의 싸움에 최고의 상태로 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 사흘 동안 저는 몸을 돌보는 것 외에는 최지훈과 함께 증거를 반복해서 확인하여 모든 자료가 완벽한지 확인했습니다. 최지훈은 특별히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하여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증거들이 있으면 순조롭게 이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박미선과 김민준에게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심지어 박미선의 형사 책임까지 추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모임은 오후 2시에 이은주 의사 선생님이 계신 병원 근처 호텔 연회실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박미선은 일부러 이곳을 택했습니다. 저를 초대하기 편리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고 친척들에게 병원에서 제가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오후 1시 반, 저와 최지훈은
미리 호텔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최지훈은 저에게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찾아주고 제 머리도 간단하게 손질해 주었습니다. 거울 속의 저를 보니 얼굴색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더 이상 이전의 나약함과 외로움은 없었고 오직 단호함과 침착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지훈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내가 있고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않아요. 그저 잠시 후에 그들이 진실을 알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약 10분쯤 지났을 때 저는 박미선과 김민준이 한 무리의 친척들과 함께 호텔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미선은 화려하게 차려입었고 얼굴에는 의기양양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미 승리를 거머쥔 듯이요. 김민주는 그녀 옆에 따라왔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냉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척들은 그들 뒤에 따라오며 삼삼오오 속삭였는데 대부분 저를 비난하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이수진이 이렇게 철이 없을 줄이야. 시어머니를 이렇게 속썩이다니. 아기도 못 품었으면 못 품은 거지. 도망까지 가다니 너무 심하잖아. 이따 만나면 잘 타일러서 빨리 김민준이랑 돌아가서 잘 살라고 해야 해. 이런 말들을 듣자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우스웠습니다. 이 친척들은 진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박미선에게 속아서 자신들이 마치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은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봤지만 제 모습이 보이지 않자 얼굴에 짜증스러운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망할 계집애, 당장 호텔 연회실로 기어와. 모든 친척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다들 너 혼자 기다리게 할 작정이야?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춰 약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아직 병원에서 링거 맞고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박미선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척이야? 넌 그냥 일부러 안 오려는 거지. 내가 말하는데 이수진, 내가 오늘 안 오면 내가 당장 내 친정에 가서 난리 칠 거야. 내 아빠 평생 고개 못 들게 할 거라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간호사에게 반을 빼달라고 하고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자 최지훈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너 연기 정말 잘한다. 박미선은 분명 네가 자기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할 거야. 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그가 좀 우쭐거리게 놔둬. 이따가 울게 될 테니까. 다시 약 15분쯤 기다리자 최지훈은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들어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최지훈과 함께 호텔 연회실로 향했습니다. 연회실 문에 다다르자 안에서 박미선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친척들에게 제가 얼마나 불효하고 철이 없는지 과장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제가 매일 쟤한테 보약 따려주고 몸 잘 돌보라고 했는데 쟤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저한테 대들었습니다. 그날 제가 몇 마디 했다고 저랑 크게 다투다가 자기가 부주의하게 넘어져서 아기를 잃었습니다. 아기를 잃고 나서도 슬퍼하기는커녕 저를 탓하고 한밤중에 도망쳤습니다. 저와 김민주는 며칠 동안 찾아 헤매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오늘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으면 언제까지 숨어 있을지 몰랐을 겁니다. 박미선의 말이 끝나자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너무 심하네. 이수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박 아주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따가 제가 오면 우리가 잘 타일러 줄 거예요. 맞아요. 반드시 쟤한테 아주머니께 사과하게 하고 김민준이랑 돌아가서 잘 살라고 해야죠. 친척들이 잇따라 동조하자 박미선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친척 여러분이 명석하시네요. 이따 제가 오면 제가 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저를 잘 모시겠다고 약속하게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연회실 안의 소리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미선은 저를 보자 얼굴에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허리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이수진, 드디어 왔구나. 내가 다들 얼마나 기다리게 했는지 봐. 빨리 와서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김민준도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수진, 그만하고 빨리 엄마한테 사과해. 그럼 이 일은 그냥 넘어가는 거야. 친척들도 잇따라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진, 빨리 시어머니께 사과해라. 맞아. 한 가족인데 무슨 원한이 있겠니? 사과하면 괜찮아지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최지훈은 제 옆으로 와서 미리 준비해둔 USB와 증거 자료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박미선은 최지훈을 보자 얼굴색이 변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여기 당신 볼 일 없어. 당장 가. 최지훈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수진 씨 친구입니다. 당연히 여기 있을 자격이 있죠. 박미선 씨, 여기서 흑백을 전도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러 온 겁니다. 박미선은 얼굴색이 어두워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흑백을 전도해? 내가 보기엔 너희가 적반하장으로 고소하려는 거겠지. 이수진, 혹시 이 여자한테 속아서 넘어간 거 아니야? 빨리 나랑 집에 가. 여기서 망신당하지 말고. 저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미선 씨, 망신당하는 건 제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당신이 모든 잘못을 저에게 떠넘기면 제가 맞고 욕을 듣고 심지어 보약에 해로운 성분까지 넣어 저를 유산시킨 사실을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말이 끝나자 연회실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으며 박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박미선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보약에 해로운 성분을 넣었다고. 피 묻은 칼로 사람 죽이려 하지 마. 김민준도 황급히 말했습니다. 이수진, 함부로 말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하는 건지 아닌지는 잠시 후에 당신들이 알게 될 거예요. 여기 병원 진단서가 있고 이웃 김영숙 아주머니의 증언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다려준 보약의 성분 분석 보고서도 있어요. 이 증거들이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증명할 거예요. 박미선의 눈빛에 한 줄기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여전히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증거들은 모두 가짜야. 너를 모함하려고 위조한 거지. 위조한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보면 알겠죠. 최지훈은 말하며 USB를 집어들고 호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USB 안에 있는 내용을 TV로 틀어주시겠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USB를 받아 TV에 연결했습니다. 곧이어 김영숙 아주머니의 증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영숙 아주머니는 박미선이 평소에 저를 어떻게 때리고 욕했는지, 그리고 그날 박미선이 저를 때리는 것을 보고 제가 소리치는 과정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연회실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척들이 박미선을 바라보는 눈빛은 모두 변해 있었고 의심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박미선은 온몸을 떨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가짜야. 저 할머니는 너희한테 매수된 거야. 거짓말하는 거라고. 저는 그녀의 변명을 무시하고 병원 진단서와 성분 분석 보고서를 집어들어 옆에 있던 친척 한 분께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건 제가 유산한 후의 진단서예요. 외력 충격과 장기적인 유해, 약물 복용으로 인한 유산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건 보약의 성분 분석 보고서인데 약 안에 임산부에게 해로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 친척은 진단서와 성분 분석 보고서를 받아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 읽은 후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위에 쓰인 거 다 사실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증명서예요. 제가 함부로 위조한 것이 아니에요. 박미선은 이 광경을 보고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풀려 넘어질 뻔했고 옆에 있던 김민준이 겨우 부축해 주었습니다. 김민준의 얼굴색도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단서와 성분 분석, 보고서를 들고 있던 친척은 자료를 옆 사람들에게 건네며 모두 돌아가면서 보게 했습니다. 친척들은 다 본 후에 놀라움에서 분노로 표정이 변했고 박미선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멸과 질책이 가득했습니다. 박미선, 네가 이런 사람일 줄이야. 이수진을 모함하려고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하다니. 너무 심하잖아. 이수진이 임신한 건 내 친손주잖아. 어떻게 잔인하게 보약에 해로운 성분을 넣어. 그리고 이수진을 때려서 유산시키다니. 정말 인간 쓰레기야. 전에 단톡방에서 이수진이 재수 없는 년이라고 하더니 내가 보기엔 네가 진짜 재수 없는 년이야. 우리가 다 너한테 속았어. 친척들의 질책 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고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미선을 찔렀습니다. 박미선은 욕설을 듣고 얼굴에 핏기가 가시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입을 벌린 채 당황한 눈빛으로 사방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김민준의 팔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김민준, 빨리 나 좀 변호해줘. 난 이런 짓 안 했어. 이수진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제가 증거를 위조한 거라고. 김민준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의 손을 힘껏 뿌리쳤습니다. 그는 탁자 위의 증거들을 보고 주위 친척들의 분노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절망적으로 외쳤던 말과 잃어버린 아기를 생각하며 마음속에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자신의 냉담함과 편파적인 태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김민주는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고통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수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어. 너한테 그렇게 냉담하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내가 보상해 줄게. 잘 돌봐줄게. 저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입꼬리에는 조롱 섞인 웃음이 걸렸습니다. 기회? 김민준, 당신은 그때 제가 당신 엄마에게 맞고 제가 피를 흘리고 우리 아기가 사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어떻게 저에게 기회를 줄 생각을 안 했어요. 당신이 저에게 엄마 연세가 많으니 이해해달라고 할 때 저도 아기를 잃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사람이라는 것을 왜 생각 안 했어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무 늦었어요. 알아. 너무 늦었어. 하지만 정말 후회돼. 김민준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가 재빨리 피했습니다. 만지지 마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와 당신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모른 척하고 제가 당신 엄마에게 상처받는 것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박미선은 김민준이 자신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저에게 사과하자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자신을 말리려던 친척들을 뿌리치고 제 앞으로 달려와 손을 뻗어 저를 때리려 했습니다. 입으로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 망할 계집애. 다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최지훈은 눈 깜짝할 새에 달려들어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최지훈의 힘은 매우 강했고 박미선은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격분하여 욕설을 퍼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미선 씨, 아직도 사람을 때리려 합니까? 최지훈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확실한데 아직도 예전처럼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하는데 당신은
이수진 씨에게 사과하고 손실을 배상할 뿐만 아니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법적 책임? 내가 왜 법적 책임을 져야 해? 박미선은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저 내 며느리를 좀 혼냈을 뿐이야. 이건 우리 집안일이라고. 집안일? 최재훈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때려서 유산시키고 게다가 보약에 일부러 해로운 성분까지 넣었다면 이건 이미 고해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사건이지 집안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와 연락했고 앞으로 우리는 법적 절차를 통해 당신의 형사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형사 책임이라는 네 글자를 듣자 박미선의 몸은 갑자기 움찔했고 눈빛 속의 흉악함은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제가 좀 말을 잘 듣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유산시킬 줄은 몰랐어. 감옥 가기 싫어.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니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저에게 잔인하게 행동할 때는 왜 오늘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친척들도 더 이상 그녀를 볼 가치도 없다는 듯 모두 제 앞으로 와서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수진, 미안하다. 우리가 전에 진실을 몰라서 너를 오해했어. 맞아. 다 박미선이 너무 거짓말을 잘해서 그래. 우리가 다 속았어. 걱정 마. 우리 이제 절대 그 사람 말 안 믿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들과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가자. 최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부축해 몸을 돌려 연회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김민준 옆을 지나갈 때 그가 우리를 막아섰습니다. 눈빛은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수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정말 많이 후회돼. 내가 이혼하고 싶으면 동의할게. 하지만 내가 원하는 보상이라면 뭐든지 다 해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거야. 저는 그를 보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배상은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제 변호사가 당신과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잃어버린 아기는 당신은 영원히 보상할 수 없어요. 말을 마친 저와 최지훈은 그대로 연회실을 나섰습니다. 박미선의 울부짖음, 김민준의 후회, 그리고 친척들의 웅성거림을 모두 완전히 뒤로 했습니다. 호텔을 나서자 햇살이 제 얼굴에 비쳤습니다.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드디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고통, 서러움, 그리고 절망이 진실이 밝혀지는 이 순간 모두 홀가분함으로 변했습니다. 최지훈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수진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응, 끝났어. 고마워, 지훈아.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나한테 뭘 그렇게 객기 부려. 최지훈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집에서 마음 편히 몸 잘 돌봐. 다른 일들은 나와 변호사에게 맡겨. 내 몸이 좋아지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넌 더 좋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저는 최지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속에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고통은 이미 역사가 되었고 앞으로의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림자에서 벗어나 몸을 잘 돌보고 저만의 행복을 다시 찾을 것입니다. 나중에 변호사의 도움으로 저는 김민준과 순조롭게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김민준은 이 일에서 과실이 있었고 게다가 죄책감 때문에 자발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의 대부분을 저에게 주었고 거액의 정신적 손해배상금도 지급했습니다. 박미선은 고의상해죄로 형사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그녀의 나이가 많고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형기는 길지 않았지만 그녀도 마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는 이 일을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저를 안쓰러워하셨지만 제가 그 불행한 가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집으로 돌아와 살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최지훈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김민준에게 받은 위자료와 저의 저축을 합쳐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매일 꽃들과 지내면서 제 마음도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최지훈은 자주 가게에 들러 저를 보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끔은 잃어버린 아기가 생각나서 마음이 아팠지만 고통 속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기의 희망을 안고 잘 살아가야 했습니다. 반년 뒤 제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저는 꽃집에 앉아 창밖을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어둡던 날들은 이미 완전히 지나갔고 저의 밝은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꽃집은 점차 자리를 잡았고 단골 손님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모두들 제 꽃집에 와서 꽃을 사는 것을 좋아했는데 제가 고른 꽃은 신선하고 포장도 예쁘며 저 역시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자주 꽃을 사러 오시는 아주머니 몇 분은 제 사연을 알고 나서는 자주 집에서 만든 간식들을 가져다 주시고 저와 가족처럼 이야기를 나누며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최지훈은 여전히 자주 가게에 들러 저를 보았습니다. 가끔은 손님 응대를 도와주기도 하고 가끔은 구석의 작은 탁자에 앉아 꽃차 한 잔을 시켜놓고 조용히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함께 꽃시장에 가서 새로운 꽃들을 고르거나 공원에 산책 가서 최근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생겼는데 온화하고 우아한 의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최지훈에게도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그가 행복한 것을 보니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자주 저를 보러 오셨습니다. 매번 오실 때마다 고향 특산물을 많이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들은 제가 꽃집을 깔끔하게 잘 운영하고 얼굴색도 건강해지고 정신 상태도 좋아진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안심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데리고 이 도시의 관광지를 구경하고 특색 있는 음식들을 맛보게 하며 결혼 때문에 그들을 소홀히 했던 시간을 보상했습니다. 우리 모녀 사이는 예전보다 훨씬 더 친밀해졌습니다. 박미선과 김민준에 대해서는 거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가끔 친척들 입을 통해 듣기로는 박미선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했고 이전의 일 때문에 친척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여 많이 늙었고 성질도 많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김민주는 이혼 후 원래 살던 집을 떠나 이사 갔고 직업도 바꿨다고 하는데 삶이 그리 순탄치 않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결말에 대해 저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고 그 결과는 당연히 그들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꽃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해바라기 한 다발을 골라 여동생에게 주며 그녀의 빠른 쾌유를 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해바라기를 고르는 동안 그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의 여동생이 병 때문에 우울해하고 있어서 햇살 가득한 꽃다발을 선물해서 그녀를 격려하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꽃다발을 포장해주고 작은 데이지 한 송이를 추가로 선물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바라기는 햇살과 희망을 상징하고 작은 데이지는 강인함을 상징합니다. 여동생분께서 빨리 건강해지시고 영원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꽃도 너무 예뻐요. 이 작은 일은 제가 꽃집을 운영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제 꽃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힘을 가져다 주기를 바랐습니다. 마치 그때 최지훈의 도움, 친정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낯선 아주머니들의 친절함처럼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밝혀주기를요.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제 꽃집은 규모를 확장했고 부지런한 젊은 아가씨 한 명을 고용해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저도 점차 저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웠고 잃어버린 아기 때문에 더 이상 지나치게 자책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년 아기가 떠난 날 하얀 튤립 한 다발을 사서 꽃집 창가에 놓고 조용히 아기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기에게 엄마는 지금 잘 지내고 있고 아기의 목까지 잘 살아가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꽃집 문을 닫고 화려한 불빛이 켜진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바람은 부드럽게 얼굴에 불어와 은은한 꽃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거리 양옆에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며 도시의 따뜻한 윤곽을 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달은 둥글고 별들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최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달빛이 참 예쁘다. 항상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곧 최지훈과 답장을 보냈습니다. 바보, 내가 고맙다고 해야지. 내 강인함을 보게 해줘서 고마워. 달빛도 예쁘지만 앞으로의 날들은 더 아름다울 거야. 우리 함께 힘내자.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지난날의 상처는 완전히 지울 수 없지만 더 이상 제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내려놓는 법을 배웠고 강해지는 법을 배웠으며 저만의 행복을 품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겨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것은 햇살과 꽃향기 가득한 미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어두웠던 과거들은 모두 제가 성장한 훈장이 되어 지금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삶을 사랑하게 해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